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29페이지 수치 채권과 지급 채무 보겠습니다. 자, 근데 채권 채무인데 채권은 받을 돈, 채무는 줘야 될 돈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회계상 채권은 크게 세 가지, 매출 채권, 미수금, 대여금으로 구분하고 채무는 매입 채무, 미지급금, 차입금 요 세 가지로 구분한단 말이에요. 자, 요 매출 채권하고 매입 채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 채무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미수금하고 미지급금은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채권 채무, 그다음 대여금하고 차입금은 금전 대차거래, 금전을 빌려주고 빌리는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 채무가 대여금하고 차입금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일반적인 상거래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상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품을 사고 파는 게 일반적인 상거래겠죠. 그 회사의 가장 중요한 물품을 사고 파는 거래. 그게 일반적인 상거래예요. 그 다음에 제조기업은 원재료를 구매해서 제품을 판매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물품, 그 회사의 가장 중요한 물품, 재고자산들이죠. 재고자산을 그 사고 팔면서 발생하는 채권 채무가 매출 채권 매입 채무예요. 근데 우리가 실무상 개정 과목은 매출 채권은 외상 매출금하고 받을 어음으로 구분하고 매입 채무는 외상 매입금하고 지급 어음으로 구분하고 있거든요. 외상 매출금이라고 하는 거는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받을 돈이 외상 매출금, 혹은 제품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받을 돈이 외상 매출금, 받을 어음은 상품하고 제품을 판매하고 어음을 받으면 받을 어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입 채무는 상품이나 원재료를 외상으로 구매하고 갚아야 될 돈, 지급어음은 상품하고 원재료를 구매하고 어음을 발행했으면 지급어음. 그래서 우리가 분개할 때는 이렇게 개정 과목을 구분해서 쓰고, 재무상태표, 그러니까 제품을 외상으로 팔았다. 차변의 외상 매출금 100원, 대변의 제품 매출 100원이겠죠. 그 다음에 제품을 200원에 판매하고 어음을 받았다라고 하면 받을 어음 200원이잖아요. 분개할 때는 외상 매출금 받을 어음인데 재무상태표에는 이 두 개정 과목을 통합해서 뭘로 표시하냐면요. 매출 채권 300원 이렇게 표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개할 때는 이 두 개정 과목을 쓴다라는 거.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면 외상 매출금 받을 어음 이런 개정 과목 써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수금이 있는데 미수금은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 즉 상품, 제품 이외의 것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받을 돈이 미수금이 되고, 그 다음에 미지급금은 상품이나 원재료 이외의 것, 상품 원재료를 외상으로 매입하면 외상 매입금인데 그 이외의 것을 외상으로 매입했으면 미지급금. 자, 그 다음 금전 대처거래, 대여금은 빌려준 돈, 빌려주고 받을 돈이 대여금, 차입금은 빌린 돈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개정 과목 하나하나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순서는 이렇게 갈게요. 자, 거기 하단에 보시면 매출 채권 회계 처리가 있죠. 매출 채권, 외상 매출금이 있잖아요. 외상 매출금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상품이나 제품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받을 돈이 외상 매출금이 된다라는 거. 네. 자,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그다음 페이지 밑에 외상 매출금이 있고 그 회계 처리가 나와 있죠. 회계 처리. 자, 회계 처리가 그 제품을 팔았으면 차변의 외상 매출금, 대변의 제품 매출. 그 다음에 외상대금 받으면 차변에 있는 외상 매출금이 대변에 떨리면서 차변에 돈 들어오는 분계가 있잖아요. 자, 그 다음 이번에 받을 어음이 나오는데 이 어음 있잖아요. 어음이라고 하는 거는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하고 어음을 받으면 받을 어음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 어음에 대한 해결처리를 볼게요. 이걸 보겠습니다. 자, 교재 30페이지죠. 30페이지에 받을 어음. 이건 칠판을 좀 지우고 볼게요, 제가. 자, 어음에 대한 회계 처리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음의 회계 처리. 자, 칠판에 일단 정리를 쫙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음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어음의 종류에는 뭐 약속어음도 있고 환어음도 있어요. 금융어음 뭐 등등이 있는데 연대 시험에서는 주로 이 약속어음이 나와요. 약속어음이 뭐냐? 약속어음이란 회계 1급 할 때 다 배웠을 건데 제가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자, 어음에 이렇게 약속어음 적혀 있어요. 약속어음. 그 다음에 어음의 금액이 10,000원이다. 그 다음에 어음에 보면은 홍길동 기아, 홍길동한테 돈을 주겠다, 뭐 이런 내용이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내용이냐면요. 발행일 X 1년 4월 1일이었다고 할게요. 그 다음 발행인이 A사였다고 할게요. 그 다음에 지급일이 X 1년도 4월 30일. 그 다음에 지급 장소가
하나은행 서초지점이라고 할게요. 서초지점. 그럼 어음을 보면은 어음에 여기 날짜가 나와 있죠. 언제 발행했는지 4월 1일 날 발행을 했고 그 다음 돈을 언제 주기로 했냐면요. 4월 30일 날 돈을 지급하기로 한 거예요. 누구한테? 홍길동한테 10,000원을. 그러니까 어음이라고 하는 거는 어음의 발행일 날에 어음상의 그 지급인한테 어음상의 금액을 어음상의 지급일 날에 지급하겠다라고 약속한 증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판매하고 외상으로 할게요. 그것보다는 돈을 언제까지 갚겠다라고 하는 이런 종이를 한 장 써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어음은 돈을 언제까지 갚겠다라고 써준 종이 쪼가리단 말이에요. 이 종이를 보면은 누구한테 돈을 주겠다는 것도 쓰여 있고 누구한테 얼마를 주겠다는 것도 쓰여 있고 발행일, 그다음 지급일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어음은 발행인이 지급인한테 돈을 지급하는 걸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참고로 이 환어음이 있는데 이 환어음은 뭐냐면요. 환어음이라고 하는 거는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요거는 만약에 A가 B한테 어음을 발행해요. 자, 그럼 A가 B한테 어음을 발행하는데 약속어음은 A가 발행하고 돈을 A가 지급하는 거예요. 근데 환어음은 지급인 있잖아요. 지급인을 뭐 C로 돌리는 거. C로 돌리는 걸 이런 걸 환어음이다라고요. 그러니까 A가 B한테 어음을 발행할 때 너는 돈을 C한테 가서 받아라. 돈을 주는 사람을 딴 사람으로 돌렸다. 그런 의미에서 환자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시험에 안 나와요. 근데 이거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것도 어음의 지급인이 지급지가 하나은행 딴 데지 않느냐. 그러니까 A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A사가 돈을 주는 건 맞는데 A사가 돈을 주는데 받는 것을 하나은행 가서 받으라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A사가 하나은행한테 돈을 맡겨놨겠죠. 어음대금 주라고. 그래서 약속어음은 어음의 발행인과 지급인이 동일한 어음이고 얘는 발행은 A가 있는데 지급은 C가 하는 거. 지급인을 제3자에게 돌린 걸 환어음이다라고요. 안 중요해요. 그냥 제가 아는 척 해본 거니까 이건 몰라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음의 기본적인 회계 처리를 보겠습니다. 어음의 기본적인 회계 처리. 자, 여러분들 교재는 30페이지 2번에 회계 처리가 나와 있죠. 그거 볼게요. 자, 기본회계 처리. 그래서 만약에 제품을 100원에 판매하고 어음을 받았다. 제품을 100원에 판매하고 어음을 받았으면은 차변에 뭐가 오냐면요. 받을 어음 100원이 와요. 그 다음에 원재료를 100원에 구매하고 어음을 발행했다. 어음을 발행하면 뭐가 오냐면요. 지급 어음 100원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판매하고 어음을 받았으면 받을 어음. 그 다음에 어음을 발행했으면 뭐가 오냐면요. 지급어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것 같고 회계급 이런 데서 다 배웠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배서가 나오죠.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은 3번은 주심인 배서, 그 다음 페이지 거기 목차가 좀 잘못되어 있었구나. 1, 2, 3, 4, 5, 6인데 거기 3, 4, 5라고 좀 잘못됐네. 어쨌거나 그 추심인 배서가 있고 그 다음 페이지 어음의 할인, 그 다음에 배서양도 요 세 가지 여기 어음의 배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배서라고 하는 거는 배자가 이 등배자예요. 등배자가 되겠고 서자가 사인하다인데 뒷면에 사인하는 거 이걸 배서한다 이런 말을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표 같은 거를 편의점에 가가지고 넘길 때 뒷면에 이사하라 이런 말 하죠. 뒷면에 인적사항 적으라고 하잖아요. 누군가한테 누군가한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넘길 때 뒷면에 사인해서 넘긴단 말이에요. 그걸 배서한다 이런 말을 써요. 그래서 배서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음을 넘길 때 하는 행위인데 크게 세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배서는 크게 세 가지. 첫 번째 추심인 배서. 추심인 배서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음의 할인.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냐면요. 배서 양도가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배서가 있는데 먼저 추심인 배서 얘부터 볼게요. 추심인 배서. 자, 첫 번째 추심인 배서.
자, 근데 추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추심이라고 하는 거는 돈 받는 걸 이야기해요. 추심은 돈 받는 거. 돈 받는 것을 위임했다. 제3자에게 위임하면서 뒷면에 사인하여 엄을 넘기는 거. 이걸 추심이인 배서다라고요.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A가 B한테 엄을 발행했다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약속엄을 발행했어요. 그러면은 뭘 팔았냐면요. 상품을 판매하고 제품을 판매했다고 할까? 제품을 판매하고 이렇게 엄을 받았다고 할게요. 그럼 B의 입장에서는 엄을 받았기 때문에 차변에 받으러 엄이 500원짜리였다고 할게요. 대변에 제품 매출 500원. 자, 이렇게 분개가 되어 있었어요. 자, 그럼 엄 대금 받아야 되는데 A는 있잖아요. A한테 가서 엄은 대금을 받아야 돼요. A가 발행한 엄이니까. 근데 B가 살고 있는 것은 서울이고 A가 살고 있는 것은 부산이다라고 할게요. 그럼 부산까지 엄 대금 500원 받으러 가려고 하면은 짜증나겠죠? 네, 번거로울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B는 지가 거래하고 있는 은행에다가 부탁을 해요. 거래하고 있는 은행이 신한은행이었다라고 할게요. 그럼 신한은행에다가 엄 대금 좀 대신 받아주지 않겠냐라고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신한은행이 해줘요. 왜냐면 그런 거 하는 데니까 은행이. 그래서 은행은 이 엄 대금 받는 게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A가 거래하고 있는 은행이 하나은행이었다라고 하면은 하나은행한테 돈을 받으라고 했다라고 하면은 A의 거래은행이 하나은행 가서 엄 대금 받으라고 했다라고 하면은 이 은행 간에는 전산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돈 받는 게 크게 어렵지 않을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B는 지가 가지고 있는 이 엄을 은행한테 넘겨요. 돈을 대신 받아달라고 하면서. 그럼 엄을 넘길 때 뒷면에 사인해서 엄을 넘기겠죠. 네, 그래서 추심, 돈을 받는 것을 은행한테 위임하면서 뒷면에 사인하여 엄을 넘겼다라고 해서 추심인배서 이런 말을 써요. 그럼 차변에 있는 받을 엄이 대변에 빠지겠죠. 빠지고 차변에 돈이 들어올 건데 은행에서는 이 업무를 공짜로 하겠어요? 아니면 돈 받고 하겠어요? 돈 받겠죠. 예, 그때 뛰는 비용을 뭐라고 해요? 추심료다라고 하죠. 추심료. 예, 추심료. 엄 대금을 대신 받아주고 뛰는 비용이다라고 해서 추심료 이런 말을 써요. 그럼 추심료는 계정 과목이 뭐가 되냐면요. 수수료, 비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심료로 50원을 떼고 나머지 450원을 받았다라고 할게요. 그래서 추심료는 계정 과목이 뭐가 되냐면요. 수수료, 비용이 된다. 이것도 알아두셔야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추심인배서라고 하는 거는 엄 대금을 대신 받아주면서 은행한테 엄 대금을 대신 받아달라고 요청하면서 엄 뒷면에 사인하여 엄을 넘기는 거, 이걸 추심인 배서다라고 한다라는 거. 그래서 배서는 뒷면에다 서명해서 넘기는 건데 엄 뒷면에 보면은 누구누구에게 엄을 넘김 뭐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써가지고 사인해서 이렇게 엄을 넘겨요. 그래서 추심인 배서는 돈 받는 것을 위임하면서 넘기는 거. 그때 떼이는 추심료. 추심료는 계정 과목이 수수료 비용이다. 요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엄의 할인이 있죠. 자, 할인은 칠판을 좀 지우고 보겠습니다. 자, 엄의 할인 볼게요. 자, 엄의 할인. 자, 엄의 할인은 은행에다 엄을 내다 파는 걸 이야기하는데 엄의 할인. 자, X1년 4월 1일 날에 내가 엄을 만원짜리 들고 있었다고 할게요. 차변에 받으러 만원. 제품을 판매하고 만원짜리 엄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이 엄 대금의 만기일이 X1년도 10월 1일이었다라고 할게요. 그럼 10월 1일이나 돼야지 돈을 받잖아요. 그럼 사업자들이 돈이 부족할 때 그 돈이 늦게 들어오면은 자금이 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중간에 엄을 내다 팔아요. 그래서 X1년도 한 8월 1일경에 은행에다가 엄을 매각했다고 할게요. 엄의 매각. 자, 은행에다가 엄을 팔아요. 은행에서 엄을 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에다가 엄 사세요 하면서 엄을 내다 팔았더니 은행에서 엄을 사주겠다라고요. 은행이 뭐 그런 거 하는 데거든요. 그래서 차변에 있는 받을 엄을 대변에 빼야 돼요. 왜냐면 은행한테 엄을 내다 팔았으니까. 내다 팔 때는 은행한테 소유권이 넘어가니까 엄 뒷면에 사인해서 넘겨야 되겠죠. 그럼 차변에 있는 받을 엄을 대변에 빼요. 대변에 받을 엄 만원. 자, 근데 은행은 이 엄을 사면은 돈을 제값 주겠어요? 아니면 엄 대금을 깎겠어요? 깎겠죠. 예, 그때 지불하는 비용을 할인료다라고요. 할인료를 띄고 돈을 받는다라는 거.
할인료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거는 엄의 만기금액 곱하기 할인율 곱하기 365분의 1수를 곱한 금액으로 계산을 해요. 자, 엄의 만기금액이 지금 10,000원이죠. 10,000원짜리 엄인데 은행에서는 이 10,000원짜리 엄을 받으면은 10월 1일까지 한 90, 89, 2달 동안 엄 대금이 묶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자율을 요구하는데 그 이자율을 할인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보통 엄을 발행하는 회사가 건실하다. 삼성전자 같은 회사. 그런 회사라고 하면은 엄 깎을 때 할인율을 높게 적용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삼성전자가 망할 리는 없잖아요. 네. 근데 뭐 좀 약간 영세한 사업자들이 엄을 발행했다. 그거 할인해달라고 하면 은행에서 할인해주지도 않을 뿐더러 만약에 할인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이율을 요구할 거 아니에요. 할인율을 요구할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행한테 돈 빌릴 때 보면은 빌릴 때 신용도가 안 좋으면 이자율이 높죠. 신용도가 좋아야지 이자율이 낮잖아요. 그거 같은 맥락인데 엄도 발행한 회사가 신용도 혹은 그 부도날 위험도 그런 거를 판단해가지고 할인율을 결정한단 말이에요. 시험에서 몇 %라고 주겠죠. 10%라고 할게요. 제 마음대로. 자, 그냥 365분의 잔여일수인데, 자, 잔여일수를 8월, 9월 2달인데 그냥 60일 정도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계산하면은 할인료가 나올 건데, 요거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요. 네, 164원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띄는 돈, 할인료를 계정과목을 뭐라고 하냐면요. 매출채권, 받으라면 매출채권이잖아요. 매출채권을 팔아서 나오는 손실이다라고 해서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하는 계정과목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할인료는 계정과목이 뭐가 되냐면요.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에요. 매출채권을 팔아서 나오는 손실이다. 예, 그래서 매출채권, 처분, 손실. 요 뺀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받겠죠?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할게요. 9,836원. 예,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엄을 할인한다. 그 말은 엄을 팔았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세요. 엄을 팔았으니까 대변에 받을 엄이 빠진 거고. 자, 그 다음 돈 들어오겠죠? 예, 돈 들어올 때 뭘 띄고 들어와요? 할인료 띄고 들어오죠. 할인료는 계정과목이 매출채권, 처분, 손실. 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엄을 할인했다 이 말은 엄을 팔았을 때 나타나는 형사, 엄을 팔아야지 엄 대금이 깎이잖아요. 그래서 엄을 할인했다, 엄을 매각했다 같은 의미로 해석을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엄을 할인한 거는 엄을 매각했다. 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앞에서 배웠던 추심인배서, 추심료는 계정과목이 뭐였어요? 수수료 비용이었죠. 할인료는 계정과목이 뭐라고요? 매출채권, 처분 손실. 헷갈리면 안 되세요. 그리고 추심하고 할인하고 차이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추심은 엄이 만기일이 돼야 돼요. 만기일 날에 엄 대금을 대신 받아달라고 하는 거고, 엄의 할인은 엄이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엄을 내다 판 거잖아요. 만기일 날에 돈을 대신 받아달라고 하는 거는 추심이에요. 추심. 근데 엄의 할인은 만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은행에다 엄을 내다 판 거예요. 팔아버린 거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할인하고 추심은 엄연히 다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엄의 할인에 보면은 거기 가운데에 매각거래하고 차익거래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는데, 예, 그것도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매각거래하고 차익거래가 있는데, 매각거래라고 하는 거는 이 은행에다 엄을 내다 판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각거래하고 차익거래를 나누는 기준은 은행에다가 엄을 내다 팔았는데, 매각거래는 실질적으로 엄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넘긴 걸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책에 보시면은 엄을 할인하는 경우의 회계 처리는 엄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실질적으로 양수인에게 이전하였으면 매각거래. 그러니까 실질적인 권리를 이전한 거. 요거 매각거래. 예,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거는 차익거래로 구분을 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매각거래는 은행에다가 완전히 엄을 내다 판 걸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때 분명히 이렇게 돼요. 엄을 내다 팔았으니까 대변에 받을 엄이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각거래는 엄을 내다 팔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엄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한번 내다 팔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엄을 내가 다시 그 엄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그게 매각거래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물건을 팔죠. 물건을 팔고 난 다음에 그 물건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내가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다시 요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통제권은 완전히 상실한 거잖아요. 예, 그런 경우가 매각거래예요. 엄을 내다 팔고 난 다음에 은행한테 다시 그 엄을 돌려주세요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들. 예, 그게 매각거래. 차익거래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엄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엄이 있는데 엄을 넘기기는 싫은 거예요. 내가 만기일에 돈을 받고 싶은데 그 은행에서 돈을 안 빌려주겠대요. 그랬더니 은행에서 엄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겠다라고 해요. 그게 차액거래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차액거래가 된다. 차액거래가 된다라고 하면은 자, 엄을 빼면 안 돼요. 엄이 넘어간 건 아니니까. 엄을 판 건 아니단 말이에요. 엄을 내다 판 건 아니기 때문에 대변에 뭐가 와야 되냐면요. 빌린 돈으로 봐야 돼요. 차액금, 단기 차액금 10,000원 이렇게 분결해야 돼요. 그 다음에 돈이 들어오겠죠. 돈이 9,836원이 들어오겠고 그 다음에 띄는 돈이 164원 있잖아요. 이건 이자라고 보세요. 이자. 엄을 담보로 돈을 빌린 거에 대해서 나가는 비용이니까 빌린 돈에 대해서 나가는 비용이니까 이자 비용으로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각거래는 네, 이렇게 분개해야 되고 차액거래는 엄을 담보로 돈을 빌린 거니까 대변 단기 차액금 그 다음에 띄는 돈 있죠. 네, 띄는 돈을 할인료라고 하긴 그런데 성격상 할인료가 맞긴 한데 계정 까먹은 이자 비용을 써야 돼. 이자 비용. 왜냐면은 돈을 빌린 거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거니까 선이자 뗀 걸로 보시면 되세요. 자, 시험에서는 차액거래에 대한 분개는 거의 안 나와요. 왜냐면 실무상 차액거래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실무상은 거의 다 매각거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매각거래 위주로만 시험에 나오고 차액거래는 참고로 알아두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하리까지 설명을 다 했고 이제 칠판을 좀 지우고 배서양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제 배서양도 보겠습니다. 자, 배서양도 말 그대로 엄 뒷면에 쌓여나요? 양도하는 걸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A는 B에게 제품을 500원에 판매하고 약속어음을 수취하였다. 판매하고 약속어음 수취. 자, 두 번째 A는 C에게 원재료를 500원에 외상으로 구매하다. 외상 구매. 세 번째 A는 B에게서 받은 어음을 C에게 배서양도하다. 자, 분개가 어떻게 되느냐? A는 B에게 제품을 500원에 판매하고 약속어음을 수취하였다. 대변의 제품 매출 500. 약속어음 받았잖아요. 약속어음을 받으면 차변에 받을 어음인데 이 받을 어음은 누구한테 받을 어음이었냐면요. 거래처가 B겠죠. 자, 그 다음 A는 C에게 원재료를 500원에 외상 구매했다. 차변의 원재료 500. 자, 외상으로 구매했으니까 대변의 외상 매입금 500. 자, 이 외상 매입금은 누구한테 갚아야 될 외상 매입금이냐면요. C예요. 자, 세 번째 A는 B에게서 받은 어음을 C에게 배서양도하다. 자, C가 외상대금 갚으라고 해요. 외상대금 갚아야 되겠죠? 근데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가지고 C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어음이라도 좀 가져가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C가 알겠대요. 그러면은 차변에 있는 받을 어음이 B한테 받을 돈이 C한테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배서양도라고 하는 거는 외상대금을 갖거나 물건을 구입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어음을 상대방한테 넘기는 거, 이걸 배서양도다라고 해요. 그래서 배서양도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음, 차변에 있는 받을 어음을 넘기는 거잖아요. 네, 넘길 때 뒷면에 쌓여나야 양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음을 발행했으면 지급어음인데 이건 내가 발행한 어음이 아니라 내가 보유하고 있던 어음을 넘기는 거잖아요. 이걸 배서양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서양도는 어음의 만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물건을 구입하거나 외상대금을 갚을 때 내가 돈이 없다라고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음으로 결제하는 거, 그걸 배서양도다라고요. 결제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어음을 넘길 거 아니에요. 차변에 있는 받을 어음을 대변에 저렇게 제거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배서양도까지 설명을 다 했는데 어음의 배서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할인, 추심이인 배서부터 했죠. 추심이인 배서는 대변에 받을 어음 빠지면서 돈 들어오는데 뭘 띄고 돈이 들어와요? 추심료는 계정 과목이 뭐라고 했어요? 수수료, 비용, 이거 하나 아셔야 되겠고, 어음을 할인한 거는 대변에 받을 어음이 빠지는데 빠질 때 돈 들어오죠. 네, 돈 들어오는데 뭘 띄고 들어와요? 할인료는 계정 과목이 뭐라고 했어요? 매출 채권, 처분, 손실.
그 다음에 배서양도는 외상대금을 갖거나 물건을 구입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어음으로 넘기는 걸 이야기하죠. 이걸 배서양도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배서 세 가지를 봤는데 배서 세 가지는 전부 다 대변에 뭐가 빠지는 걸 알 수 있어요? 바드, 어음이 빠지죠. 내가 가지고 있는 어음을 넘기는 거니까. 그 다음에 추심료는 계정과목이 수수료 비용, 할인료는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자, 이렇게 알면은 분계는 다 배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부도음 보세요. 부도음. 5번에 부도음 있죠? 자, 부도음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음이 부도난 걸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차변에 받으럼 500원 있었다. 차변에 받으럼 500원. 대변에 제품 매출 500 이렇게 있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음이 부도가 난 거예요. 자, 부도가 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 어음을 빼야 돼요. 예, 대변에 빼면서 대변에 받으럼 500을 빼면서 계정 과목을 뭘로 바꾸면 되냐면요. 부도, 어음과 수표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음이 부도가 났을 때는 계정 과목을 뭘로 바꾸면 되냐면요. 부도, 어음과 수표라고 하는 계정 과목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보 이용자한테 어음이 부도 났다는 거 알려주기 위해서 계정 과목을 바꿀 뿐이에요. 받을 어음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부도, 어음과 수표로 바꾸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32페이지 보면 필수 분계 연습이 있죠.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 한번 풀어보세요. 제가 칠판을 지우는 동안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32페이지 풀어볼게요. 자, 1번 A사의 외상대금 10만원 중에서 4만원을 현금으로 해소하였으며 잔액은 약속어음을 수취하였다. 자, 외상대금이니까 차변에 있는 외상매출금이 대변에 빠지겠죠. 돈 받는데 4만원은 현금, 나머지는 어음 받았으니까 받을 어음 6만원. 2번 거래처 B의 외상배금 10만원을 매출처 A사에서 받아 보유 중인 약속 어음으로 지급했다. 외상대금 갚는 분계잖아요. 그럼 차변에 외상배금 빠지고 대변에 돈 나가는데 나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어음을 넘긴 거니까 차변에 있는 받을 어음을 빼야 되겠죠. 배서양도 한다. 배서양도죠. 배서양도. 자, 세 번째, 거래처 B로부터 원재료를 50만원에 구입하고 2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액은 보유하고 있던 거래처 A사의 약속 어음을 배서하여 지급하였다. 자, 원재료 50만원 주고 샀죠? 차변에 원재료 50, 그 다음 20만원만큼은 뭘로 줬어요? 현금으로 줬죠. 그 다음에 나머지 잔액은 A사의 약속 어음을 배서하여 지급하였으니까 차변에 있는 받을 어음을 어디로 빼면 돼요? 대변으로 빼면 되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어음을 넘긴 거니까 차변에 있는 받을 어음을 이렇게 대변으로 빼면 되겠습니다. 배서양도. 자, 4번 A사에서 받은 받을 어음 10만원을 신한은행에서 할인하여 할인료 3,000원을 제외한 잔액은 보통예금에 입금되었다. 어음을 할인한 거니까 차변에 있는 받을 어음이 대변에 빠지죠. 할인료는 계정 과목이 뭐라고 했어요?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썼죠. 할인료 띵 금액이 어디로 들어왔대요? 보통예금에 입금됐으니까 차변에 보통예금. 할인료는 계정 과목이 매출채권, 처분, 손실. 저 5번도 마찬가지. A사에 대한 받을 어음 120만원을 기업은행에서 할인료 연 10%로 할인받고 그 할인받은 금액이 당좌 예금으로 입금되었다. 어음을 할인했으니까 차변에 있는 받을 어음이 대변에 빠지겠죠? 자, 할인료 띵 금액이 들어오는데 할인료는 계정 과목이 뭐라고 했어요?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썼죠. 그 어음상의 금액이 120만원이죠. 120만원 곱하기 할인율이 몇 퍼센트로 뛰어요? 10%로 뛰죠. 예, 10%. 근데 이건 연 할인율이기 때문에 1할 계산 365번에 남아있는 일수가 50일이잖아요. 365번에 50을 곱해요. 그럼 할인료가 164385원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할인료는 계정 과목이 매출채권, 처분, 손실. 할인료 뺀 금액이 당좌예금 통장에 들어왔다잖아요. 그래서 차변에 당좌예금. 6번 B사의 받을 어음 10만원을 신한은행에 추심 의뢰하였는 바 당일 추심료 3,000원을 차감한 잔액이 당사의 당좌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추심이 임배서잖아요. 그럼 차변에 있는 받을 어음이 대변에 빠지고 추심료 띄고 들어오잖아요. 추심료는 계정 과목이 뭐라고 했어요? 수수료 비용. 뺀 나머지 금액이 어디로 들어왔어요? 당좌예금. 당좌예금 통장에 97,000원. 7번 신한은행에서 할인한 어음 20만원이 부도 처리되어 상한 청구를 받고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그럼 당좌예금 통장에서 돈이 20만원 나가잖아요. 자, 근데 어음이 부도가 났기 때문에 계정 과목은 부도음과 수표 이렇게 분개하면 되는데,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자, 신한은행에 할인한 어음이죠. 자, A가 B한테 어음을 넘겨서 할인했어요. A가 신한은행한테 어음을 넘겼어요. 그럼 차변에 있는 받을 어음이 대변에 빠지겠죠. 이 어음이 20만원짜리였다고 할게요. 그럼 받을 어음 20만원이 빠지고 돈 들어온 게 19만원이었다. 만원만큼 할인료 띄었었다라고 할게요. 매출채권, 처분, 손실. 자, 이렇게 어음을 팔았는데 팔고 난 다음에 이 어음을 있잖아요.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어음이
B한테 받을 돈이었던 거예요. 자, B한테 받을 돈이었던데 B가 있잖아요. 자, 신한은행이 B한테 가서 돈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B가 부도를 내버리고 야밤도주한 거예요. 그럼 신한은행은 돈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그러면 A한테 가가지고 어음대금 내놓으라고 다시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그걸 상한청구권이더라고요. 상한청구권 행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상한청구권이라고 하는 거는 너가 나한테 왜 하자 있는 어음을 팔았어? 라고 하면서 어음을 반품할 수 있는 권리가 상한청구권이에요. 그럼 A한테 상한청구권 행사해요. 어음 반품하겠다. 그럼 니 다시 가져가라고요, 어음을. 그래서 어음 다시 가져왔어요. 그럼 A가 어음 받아왔잖아요. 그럼 받아오고 봤더니 이 어음이 무슨 어음이에요? 부도어음이죠. 부도어음과 수표 20만원짜리. 그 다음에 신한은행한테 돈 돌려줘야 되겠죠? 돈을 당좌예금 통장에서 돈 20만원 내보냈죠. 그래서 어음대금 돌려줘야 돼요. 어음상이 그러면 20만원. 그래서 신한은행이 하자 있는 어음을 팔았어라고 하면서 그 부도난 어음을 돌려줄 수 있는 권리, 그걸 상한청구권이다라고 하고, 상한청구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A는 부도난 어음을 책임져야 된단 말이에요. 받아와가지고 계정과목을 부도원과 수표라고 잡고 그 다음에 신한은행한테 돈 돌려줘야 되겠죠? 20만원 돌려준 거. 자, 그래서 7번까지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상한청구권 이런 말은 밑에 적어놨는데 참고로 하세요. 참고로 알아두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음에 대한 해결 처리 설명을 다 드렸고, 이제 그 다음 몇 페이지냐면요. 다음에 34페이지 기타의 당좌자산이 있는데, 자, 요것도 설명해 볼게요. 자, 칠판을 좀 지우고 할까? 바로 할까? 바로 할게요. 34페이지 좀 보세요. 자, 그 기타의 당좌자산의 단기대금부터 보겠습니다. 자, 그럼 대여금이라고 하는 거는 빌려주고 받을 돈이 대여금이에요. 자, 이거는 단기대여금이 있고 장기대여금이 있어요. 단기대여금은 빌려주고 1년 이내에 받을 돈. 1년 이내에 빌려주고 받을 돈이 단기대여금. 그냥 장기대여금이 있는데 이건 빌려주고 1년 이후에 받을 돈이 장기대여금이에요. 그래서 단기와 장기를 나누는 기준은 1년을 기준으로 나눠지잖아요. 자,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실무상 있잖아요. 주주나 임원, 종업원한테 빌려준 대여금이 있다. 우리가 계정과목을 어떤 계정과목 쓰냐면요. 임직원 등 단기채권이라고 하는 실무상 계정과목을 써요. 임직원 등 단기채권. 주주나 임원, 종업원한테 빌려준 돈은 임직원 등 단기채권이라고 하는 계정과목을 쓰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종업원에게 급여 100원을 갑을 해줬다. 급여 100원을 현금으로 갑을 해줬다라고 하면은 빌려준 돈이잖아요. 종업원한테 빌려준 돈이기 때문에 계정과목을 뭘로 쓰냐면요. 임직원 등 단기채권이라고 하는 계정과목을 쓰고, 이건 어디까지나 실무상 쓰는 계정과목일 뿐이고 12월 31일에는 이 계정과목을 단기대여금으로 통합해서 표시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임직원 등 단기채권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까지나 실무상 쓰는 계정과목일 뿐이단 말이에요. 근데 시험에서 종업원에게 급여 100원을 갑을 하였다라고 하면은 그때 분계는 임직원 등 단기채권으로 하세요. 실무상 계정과목으로 쓰세요. 자, 그래서 책 보시면은 거기에 단기대여금이나 뭐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점점 해가지고 주주나 임원, 종업원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임직원 등 단기채권. 그 다음에 거기에 관계회사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가 있죠. 이건 몰라도 돼요. 관계회사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는 실무상 계정과목으로 관계회사 단기대여금이라고 쓰는데 그건 하나도 안 중요하니까 몰라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참고로 주주나 임원, 종업원한테 빌려준 거는 임직원 등 단기채권이다. 이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계정과목 뭐가 있냐면요. 이번에 미수금이 있죠. 미수금이라고 하는 거는 상품이나 제품 이외의 것을 판매하고 받을 돈이 미수금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미수금에서 주의해야 될 게 상품하고 제품을 상품 제품 이외의 것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받을 돈이 미수금이긴 한데, 상품 제품 이외의 것을 판매하고 어음을 받아도 미수금이에요. 그러니까 미수금이라고 하는 거는 상품 제품 외상 판매 대금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것을 상품 제품 이외의 것을 외상으로 판매한 대금뿐만 아니라 상품 제품 이외의 것을 판매하고 어음을 받았으면 그때도 미수금이 돼요. 칠판을 치우고 좀 정리를 해볼까요? 자, 미수금 보시면은 외상매출금하고 받으러. 외상매출금은 상품이나 제품을 외상으로 판매하면 외상매출금, 받으러면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하고 어음을 받으면 받으러. 미수금은
상품 제품 이외의 것을 외상으로 판매하면 미수금, 상품 제품 이외의 것을 판매하고 엄받아도 미수금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상품하고 제품은 회사의 중요한 물품이기 때문에 외상으로 판매한 거랑 엄을 받은 거랑 계정 과목을 다르게 써요, 실무상. 근데 그 이외의 것은 회사의 중요한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엄을 받았든 외상으로 했든 그냥 다 미수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선급금 보겠습니다. 선급금. 뭐 이것도 회계급에서 다 배웠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36페이지에 그 문제 4번하고 5번을 통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4번하고 5번. 자, 4번에 A사의 원재료 50만 원을 구입하기로 계약을 하고, 그런데 그 계약한 건 회계상 거래예요? 거래가 아니에요? 거래가 아니죠. 그래서 계약한 거에 대해서는 분개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자, 그러면은 계약한 거는 분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근데 그 계약금으로 얼마를 지급했대요? 2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했다죠. 그럼 보통예금 통장에서 얼마가 나가냐면요, 20만 원 나가죠. 자, 이 돈은 나간 거니까 분개를 해야 되겠죠. 거래가 맞잖아요. 자, 근데 계약금 준 거잖아요. 계약금 준 거기 때문에 실제로 물건이 들어온 건 아니고 계약금을 줬을 때 임시로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선급금이에요. 계약금 준 거에 대해서 임시로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선급금. 이렇게 잡아뒀다가 5번 문제 볼게요. 자, 5번 문제 보면은 A사에서 매입하기로 한 원재료를 인도받고 선급한 20만 원을 제외한 잔액 30만 원은 약속 어음으로 지급하였다. 그럼 결국 원재료 얼마 주고 산 거예요? 50만 원 주고 산 거죠. 20만 원 더하기 30만 원 하면은, 20만 원 더하기 30만 원 하면은 50만 원 주고 산 게 맞죠? 자, 그러면은 차변의 원재료 얼마가 와야 되냐면요, 50만 원이 와요. 자, 근데 옛날에 계약금 준 게 얼마가 있었더래요? 20만 원 있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차변에 있는 선급금 20만 원을 대변에 떨어야 되겠죠. 네, 선급금 20만 원을 대변에 떨고, 자, 나머지 금액은 뭘로 지급을 했대요? 약속 어음으로 지급하였다죠. 약속 어음으로 지급하면 뭐가 돼요? 예, 지급 어음 30만 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재료를 50만 원 주고 샀는데 옛날에 계약금 지급한 게 얼마가 있었더래요? 20만 원 있었죠. 예, 계약금 줬을 때는 선급금. 그러니까 이 자리에 실제로 원재료를 샀으면 원재료가 왔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원재료를 산 게 아니라 계약금만 준 상태이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선급금이라고 잡아놨다가 실제로 물건이 들어오면은 이 자리에 원재료가 왔었어야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물건을 들어왔을 때는 얘를 빼면서 원재료로 대체. 그러니까 원재료가 왔었어야 되는데 계약금만 준 상태이기 때문에 선급금 잡아놨다가 실제로 물건 들어오면 얘 빼면서 원재료 대체. 나머지 금액 준 거는 당연히 원재료 가액이겠죠. 그래서 선급금은 계약금 줬을 때만 잡아뒀다가 실제로 물건이 들어왔을 때는 떨면서 해당하는 계정으로 대체. 자, 이렇게 선급금이고, 다시 앞에 내용으로 갈게요. 34페이지 선급금. 그래서 그 34페이지 3번에 선급금 있는데, 근데 그 선급금 보시면은 그 진한 글씨로 계약금 등으로 대금의 일부를 지급한 금액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계약금 줬을 때는 무조건 계정 과목을 뭘로 쓰면 되냐면요, 선급금인 거예요. 계약금 줬을 때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가지급금 볼게요. 4번에 가지급금 있죠? 자, 가지급금. 자, 가지급금도 여러분들이 회계급에서 다 배우셨을 거예요. 자, 근데 또 설명을 해볼게요. 가지급금. 얘는 현금 등이 지출되었는데, 어떤 계정 과목 써야 될지 모를 때, 어떤 계정 과목 사용해야 될지 모를 때, 임시로 쓰는 계정 과목이 가지급금이에요. 자, 뒤에 문제 볼게요. 거기 아까 필수분계 연습 쪽에 몇 번 문제 보시냐면요. 자, 6번 문제 볼게요. 6번. 자, 6번 문제 보시면은, 자, 영업사원 김동민의 지방거래처 출장비 40만 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라고 돼 있죠. 현금이 40만 원 나가요. 사원이 출장을 갔죠. 사원이 출장 갔을 때 출장 시. 대변에 현금이 40만 원 나갔는데 이 40만 원이 왜 나갔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사원이 출장 가서 돌아와 봐야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임시적으로 계정 과목 뭘로 쓰냐면요, 가지급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써요. 가지급금은 이렇게 사원이 출장 등을 갔을 때 어떤 계정 과목을 써야 될지 모를 때 임시로 쓰는 게 가지급금. 자, 두 번째, 사원이 복귀를 해요. 복귀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용을 알 수 있겠죠. 징빙을 제시하니까. 그래서 그 다음 문제 보세요. 다음 문제, 영업사원 7번. 영업사원 김동민에게 선 지급한 출장비 40만 원에 대한 명세서를 받았다. 초과된 출장비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40만 원 쓴 거에 대한 내역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차변에 있는 가지급금 40만 원이 대변에 떨리겠죠. 받았으니까 제거. 그래서 얘를 대변에 제거. 자, 가서 쓴 거를 봤더니 교통비, 식대, 숙박비 이런 걸 썼죠. 이렇게 출장 가서 쓴 비용을 여비교통비라고 해요. 계정 과목. 출장 가서 쓴 비용은 다 여비교통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비교통비를 쓰는 경우는 여비교통비는 출장비나 여비나 교통비, 출장 가서 쓴 비용, 출장비 이런 정도로 쓴 거는 다 여비교통비라고 하는 계정 과목 써요. 그래서 교통비, 식대, 숙박비 해서 총 얼마냐면요. 27만 원, 18만 원 하면은 45만 원이죠. 45만 원만큼 그 출장비로 쓴 거니까 계정 과목 뭘로 쓰면 되냐면요. 여비교통비. 그래서 여비, 교통비 45만 원 이렇게 분개하면 돼요. 그래서 40만 원 어디 썼냐 봤더니 출장비로 45만 원 썼으니까 여비교통비 45만 원. 그러면 얼마를 더 썼어요? 5만 원 더 썼죠? 그럼 직원한테 5만 원 돌려줘야 되겠죠? 더 쓰고 왔으니까. 네, 그래서 대변에 현금 5만 원. 그러니까 줄 때 40만 원 줘서 내보냈더니 가서 쓰고 온 게 증빙을 제시했던 게 45만 원어치예요. 그럼 45만 원을 직원한테 주고 부족한 금액 5만 원만큼은 현금으로 직원한테 돌려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40만 원 더하기 5만 원에서 45만 원이 나간 거잖아요. 그래서 가지급금은 사원 등이 출장을 갔는데 어떤 계정 과목을 써야 될지 모르는 경우에 임시적으로 쓰는 계정 과목이고 사원이 복귀하면은 차변에 있는 가지급금을 떨면서 해당하는 계정 과목을 차변에 적어주면 되겠고 그 차액만큼 뭐 돈을 더 줬더라고 하면은 더 준 돈 대변에 잡아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실무상 있잖아요. 가지급금의 의미, 요게 의미는 가지급금의 의미는 우리가 이 계정 과목보다는 전도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더 많이 써요. 그래서 전도금이랑 가지급금은 똑같은 계정 과목이다. 이렇게 알아두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우리가 실무상 사원 등이 출장 갔을 때는 가지급금보다는 전도금 계정 과목을 더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에서 전도금으로 써라고 하면 그때는 쓰세요. 근데 별 말이 없으면 가지급금 해도 되고. 자, 그래서 34페이지 하단에 가지급금까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5번에 선납세금이 있는데 요거는 칠판을 제가 좀 지우고 봐야 되겠다. 칠판 지우고 설명할게요. 자, 선납세금 볼게요. 35페이지 선납세금. 자, 선납세금이라고 하는 거는 세금을 먼저 납부했다 이런 의미예요. 세금을 먼저 선자, 납벌 납자. 세금을 먼저 납부한 경우인데 어떤 세금을 먼저 납부한 걸 이야기하냐면요. 법인세를 먼저 납부한 걸 이야기해요. 법인세를 미리 납부한 거. 이게 선납세금이에요. 자, 여러분들 법인세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법인이 번 돈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게 법인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법인이 열심히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요. 자, 돈을 벌면은 법인세를 언제 내게 되어 있냐면요. 원칙은 다음 연도 3월 달에 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인세는 언제 내야 되냐면요. 원칙상 1년 동안 번 돈을 그 다음 연도 3월 달에 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X1년도에 벌어들인 이익이 있다. 이익에 대해서 법인세는 그 다음 연도 3월 달에 내는데 기 중에 먼저 떼가는 경우가 있어요. 법인세를. 그걸 우리가 선납세금이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첫 번째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자, 4월 1일 날에 예를 들어서 은행으로부터 이자 10,000원을 수령하다. 이자 10,000원을 수령. 자, 근데 법인세 1,400원 원천징수 됐다. 자, 이렇게 예를 좀 들어볼게요. 4월 1일 날에.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여기 갑법인이 있다라고 할게요. 자, 갑법인이 있는데, 자, S은행으로부터 이자를 받아요. 이자를 얼마 받냐면요. 10,000원을 받아요. 자, 근데 이렇게 이자를 받을 때 S은행은 있잖아요. 이자 10,000원을 다 주지 않고 세금을 떼고 줘요. 법인세를 떼고 줘요. 14%에서 1,400원 떼고 줬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갑법인이 받은 이자는 얼마가 되겠어요? 8,600원이 되겠죠. 이렇게 세금 등을 떼고 주는 걸 우리가 원천징수했다 이런 말을 써요.
자, 여러분들 S은행이 각 법인한테 이자 10,000원 줄 때 1,400원 뗐는데 이 1,400만큼 뗀 세금을 S은행이 먹는 게 아니라 S은행은 세무서에다가 납부할 거단 말이에요. 이렇게 돈을 줄 때 뗀 세금, 세금 등을 떼고 주는데 이렇게 뗀 세금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얘를 선납세금이다라고요. 자, 각 법인은 이자 10,000원을 받았죠. 받으면서 세금 얼마 띄었어요? 1,400원 띄었죠. 요 띄인 세금을 띄었는데 각 법인 입장에서 이렇게 띄인 세금, 돈을 받을 때 법인세 띄었잖아요. 이 띄인 세금을 우리가 선납세금이다라고요. 선납세금. 자, 그러면 법인 입장에서 분계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분계가 돼요. 자, 각 법인 입장에서는 대변의 이자 수익, 이자가 10,000원이죠. 이자 수익 10,000원 이렇게 분계를 해요. 대변의 이자 수익 10,000원. 참, 이자를 10,000원 받는데 받을 때 세금 얼마 띄었어요? 1,400원 띄었죠. 예, 그러면은 차변의 현금이 8,600원만 들어오겠죠? 8,600원 들어오고 1,400만큼 세금 띄었는데 띄인 세금을 뭐라고 하냐면요. 예, 선납세금이다라고 합니다. 선납세금. 그래서 돈을 받을 때 이렇게 기중에 띄인 세금 있잖아요. 띄인 법인세. 얘를 선납세금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차변에 있는 거 보니까 자산이겠죠. 왜 자산이냐면요. 지금 1,400원 엑셀연대 미리 띄었잖아요. 이 띄인 세금만큼 다음 연도 3월 달에는 세금을 안 내도 된단 말이에요. 그만큼 세금 적게 내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선납세금은 자산이에요. 자산. 그래서 이렇게 기중에 미리 띄인 법인세를 선납세금이다라고 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 이게 원천징수의 경우였었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 법인은 있잖아요. 6개월치, 1월부터 6월까지 이렇게 번 돈이 있어요. 6개월치 번 거에 대해서 그 다다음 달, 8월 달 있잖아요. 네, 8월 달에 법인세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중간에 납이다라고요. 중간에 납. 법인세를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원래 1년에 한 번 법인세를 내는 게 원칙인데 1년 동안 번 이익에 대해서 법인세를 내야 되는 게 원칙인데 그 법인이 있잖아요. 1년에 한 번 내라고 하면은 부담이 되니까 반년치 번 거에 대해서 미리 좀 일단 내놓으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중간에 납세액이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중간에 납세액으로 500원을 미리 냈다. 반년치 번 거에 대해서 기중에 미리 낸 법인세를 뭐라고 한다라고요? 예, 선납세금이다라고 합니다. 선납세금. 그래서 선납세금이다라고 하는 거는 문제에서 법인세를 먼저 냈다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때 사용하는 개정 과목이 선납세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개정 과목에 대한 설명은 다 드렸고 이 개정 과목은 뒤에 가서 제가 또 설명을 할 거니까 일단 이 정도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기타의 당좌자산의 마지막 현금 가보죠. 자, 요거 설명을 좀 해볼게요. 네, 칠판을 좀 지우고 하겠습니다. 자, 현금 가부족 보겠습니다. 자, 현금 가부족이라고 하는 거는 이 장부상 현금이랑 현금 시제가 같지 않을 때 사용하는 개정 과목이 현금 가부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금고 있잖아요. 회사의 금고에 돈이 만약에 차변에 현금이 700원이면은 회사 금고에 현금이 700원 딱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예, 이게 맞지 않았을 때 사용하는 개정 과목이 현금 가부족이단 말이에요. 봤더니 장부상 현금이 700원이었던 거예요. 그럼 차변에 현금이 얼마였다라는 거예요? 700원이겠죠? 현금 700원인데 시제가 얼마냐면요. 시제는 현재 시점에 있는 현금 잔액을 이야기하는데 500원이었대요. 현금이 얼마가 부족해요? 200원 부족하죠. 현금 200을 대변에 떨어요. 자, 떨궈 봤더니 원인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예, 모를 때는 임시적으로 현금 가부족 잡아놨다가 100원만큼의 원인이 직원 식대였대요. 원인을 밝혔으면 어떻게 해요? 떨면서 차변에 해당하는 원인 적으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남아있는 100원은 결산일까지 원인을 못 밝힌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떨어야 돼요. 결산일까지 원인을 못 밝히면 무조건 떨고 돈이 나간 거에 대한 원인을 못 밝혔죠. 손실 난 거죠. 잡손실, 비용 처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할 때는 현금 가부족, 원인 밝히면 떨면서 원인, 결산일까지 원인을 못 밝히면은 돈이 나간 거에 대한 원인을 못 밝혔으니까 잡손실. 자, 그 다음 장부상 현금이 700원인데 현금 시제가 900원입니다. 현금이 200원 더 많은 거죠. 그래서 현금 200을 차변 늘려야 돼요. 현금 시제로 무조건 맞춰줘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늘렸는데 원인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모를 때는 현금 가부족 잡아놨다가 100원만큼의 원인은 이자 수익이었다는 걸 밝혔다라고 할게요. 그럼 100원만큼의 원인을 밝혔으니까 떨면서 원인이 이자 수익. 근데 결산일이 됐는데 나머지 100원은 원인을 못 밝히고 있었대요. 결산일까지 원인을 못 밝히면은 현금 가부족은 무조건 없애야 돼요. 없애고
돈이 들어온 거에 대한 원인을 못 밝혔기 때문에 이익 난 거잖아요. 네, 돈이 들어온 거는 수익이잖아요. 네, 그래서 대변의 개정 과목은 잡이익으로 돈이 들어온 거에 대한 원인을 못 밝히면은 결산일 날에 현금 가부족 떨면서 잡이익으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산일 분계는 돈이 나간 거에 대한 원인을 결산일까지 못 밝히면 잡손실, 돈이 들어온 거에 대한 원인을 결산일까지 못 밝히면 잡이익, 이렇게 처리하면 돼요. 자, 우리가 그 아까 배웠던 가지급금하고 현금 가부족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그 임시개정 과목, 가개정 과목, 가결산 개정 과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가지급금이나 현금 가부족은 반드시 결산일까지 원인을 밝혀서 적절한 개정 과목으로 대처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 이런 말들도 뒤에 나중에 배울 거니까 그때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5페이지 기타의 당좌자산 설명을 다 드렸고, 제가 다음 시간에 그 36페이지 필수분계 연습을 풀 거고, 그 다음에 어디로 풀 거냐면요. 36페이지 일단 숙제고, 자, 그 다음에 394페이지 14번부터 397페이지 35번 문제까지, 35번 문제까지 요거 풀어오시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다음 시간에 이거 풀면서 수업을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